고맙습니다. 우리 발표 선생님한테 거의 발언기를 못 드렸는데 벌써 시간은 6시 다 돼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지금 저도 이게 쟁점을 많이 정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뭐 그냥 두서없이 일단은 세 분 선생님이 본인들 각자 생각하시기에 중요한 논쟁점인 또는 사실적인 거라도 포함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의견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순서대로 우리 송선생님부터 좀 전반적으로 지금 얘기된 거 뭐 종합해가지고 뭐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들의 여러 조언과 질문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가 썼던 글에서 조금 많이 관심을 가져졌던 부분 중 하나가 역시나 다시 사변을 통한 희생자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임상훈 선생님께서 직접 답사 가진 부분도 보여주셨고 그래서 부산톤의 존재라는 걸 추론을 했었기 때문에 좀 그 실제 현장 답사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앞으로 좀 더 고려해야겠다. 분명히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도 이 글에서 좀 희생자 집계 방식을 오늘 말씀해주신 부분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려혁명구, 그러니까 이제 임경석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이제 군대의 성격 문제를 규정을 해야 된다. 그를 통해서 좀 더 자유시 사변이 어떤 성격을 가진 사건이었는지를 얘기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이 사건이 다면적이고 복잡하긴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군대와 군대 간의 충돌이었다라는 점을 좀 더 명심해서 추후에 글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분들께서 여러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네. 반 정도까지 할까요? 이럴 때는 이미 뭐 추가되면 조금씩 더 추가 비용을 낸다는데 뭐 10분, 20분 하면 될 거 아니라 그거 한 30분 정도. 우선은 아까 중요한 그 완충국 문제 있잖아요. 완충국 문제가 이제 원동공화국. 난 극동공화국 이런 건 진짜 싫어하는데 또 이렇게 자꾸 새가 나가지고 어떤 원동공화국 그 노원 있잖아요. 그 포함해가지고 물론 이제 해답은 없을 수 있어요. 지금 사료 자체가 명확하게 그걸 얘기 안 하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국제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좀 포함시켜서 말씀해 주시고. 우선 공부를 하면서 사실 선생님들의 책을 보면서 처음부터 공부하던 입장에서 선생님들께서 너무 감사한 말씀들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선 이완종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크라스노쇼코프 자체가 완충국 그리고 스미르노프 시베리아국의 그 스미르노프와 그리고 크라스노쇼코프가 완충국의 개념을 가장 먼저 제시를 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해주신 부분은 사실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일부 이제 다른 러시아 문서들이나 아니면 다른 책이나 아니면 연구 성과에서는 이 극동공화국이라는 완충 정책 자체는 사실 크라스노쇼코프가 이제 1917년부터 18년까지 극동 쪽에서 이제 극동위원회를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 다시 이제 이르크츠크 쪽에서 다시 정치 세력으로 부상을 하면서 지역적인 문제로 인해 가장 크라스노쇼코프가 먼저 제기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인용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르크츠크에서 이제 콜차크 정부가 옴스크에서 도망을 오면서 이르크츠크 자체에서 이제 지방에서 봉기가 일어났을 때 사실 그 볼셰비키가 먼저 정권을 잡은 게 아니라 멘셰비키와 그 사회 혁명당원들이 중심이 된 그 정치 중심이 이제 그 세력을 했는데 그 정치 중심이 서쪽에서부터는 이제 동쪽으로 진군해 오고 있는 볼셰비키, 즉 소비에트 러시아 적군 제5군으로부터의 위협, 그리고 밑에서는 같이 이제 반란을 일으켰지만 그 파이치산군들이 자신들과는 협조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지방, 그 이르크츠크 지역 내에서의 문제, 그리고
이제 동쪽에서는 이제 세메노프 군이라든지 이제 일본군이 아직 철수하지 않은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그 정치 센터라고 하는 정치 중심의 맨셰비키들이 우선적으로 먼저 그런 논의를 제기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사실 여러 가지로 산재가 있어서 저도 이것을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지는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1월 달에 톰스크로 이제 정치 중심에서 정치 센터에서 그 대표단을 파견을 할 때 스미르노프에게 대표단을 파견할 때 이제 그 대표단의 의장 자체가 맨셰비키였던 아흐마토프였고 그리고 이 정치 중심의 아흐마토프 같은 경우가 우리가 만약에 스미르노프와 그리고 소비에트 러시아의 때 군세력에 갔을 때 우리의 그 안정성을 우리가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볼셰비키가 같이 가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참석을 했던 동행을 했던 것이 그 크라스노 쇼코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이 다 같이 이제 그 톰스크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그 완충국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아흐마토프나 이렇게 맨셰비키가 원했던 그 완충 정책과 그리고 크라스노쇼프나 스미르노프가 원했던 볼셰비키들이 원했던 그 완충 정책의 성격은 약간은 다르지만 결국에는 그 완충국이 필요하다는 그런 합의점은 이미 형성이 좀 돼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많은 자료를 보고 좀 더 살펴보면서 생각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장세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사실 그 첫 번째 문제 중에서 그 농농 정부와 약속을 하고 군수품을 충분히 방비하고 무기 탄약은 제한 없이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 이 노동 정부에 대해서 이제 흔히 이제까지 조금 이제 고민을 많이 하긴 하는데 이제까지는 이제 박용만의 노동 정부에 가서 이런 얘기도 박용만이 노동 정부와 협의를 했다라는 논의도 있고 하지만 그게 좀 문제가 있어서 이제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노동 정부를 반드시 모스크바 정부 즉 레닌 정부로만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저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 노농정부가 그때 당시에 극동공화국을 칭하는 그 용어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는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로연합 선전부 같은 경우에서 그 두 번째 문제로 좀 이어지는데요. 그 매일신보와 국내 언론 등에서 만주 독립운동 세력의 통합 움직임이 수차례 보도된 것 같은 경우에 사실 극동공화국 산하에 저는 제 개인적인 좀 짧은 의견으로는 그 중로연합선전부가 극동공화국 산하 한인부나 극동국 산하에 있던 하나의 그 기관으로 저는 파악을 하는 입장인데요. 이런 중로연합선전부가 당시에 이제 블라디보스톡이라든지 아니면 이만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 이런 그 매일신보에 수차례 보도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 연해주 지역에서 블라디보스톡에서 1920년 12월 22일 경에는 김규면이 이제 블라디보스톡에서 러시아 볼셰비키 당국자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1월 달에 넘어가면은 중로연합선전부의 활동과 함께 이제 그런 이만 지역에서 중로연합선전부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이제 일본 첩보 문서를 통해서 좀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매일신보의 만주 독립운동 세력의 통합 움직임은 결국에는 이런 중로연합선전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상해파 그리고 한인사회당이라든지 아니면 극동국 한인부의 어떤 한인 부대들을 러시아 지역으로 이동시키려는 하나의 움직임을 좀 반영하는 기사가 아닌가라고 개인적인 좀 생각을 했습니다. 박용만 건 잘못된 거잖아요. 박용만은 그건 예. 박용만은 아니고 박용만하고 미리학선 내진 그건 참 자료가 잘못된 거죠. 이동이나 또는 저쪽 대한국민회나 그쪽하고 이제 한양본이 이거예요. 그 마지막으로는 이격석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은 사실 제가 끝까지 고민하던 이제 발표문을 작성을 하면서 저 자신도 이제 사실 끝까지 좀 고민을 하던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이 발표문을 좀 작성하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특히 자유시 참변 관련해서 그 러시아 당국 문서가 이제 이완정 선생님께서 이제 문서 번역집도 이제 훌륭하게 번역을 해주시면서 제가 그거를 통해서 많이 봤지만 도저히 좀 이해가 좀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1921년 1월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한인 사할린 의용대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부대가 2월달 이후부터 3월달 이후로 급격하게 계속 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문서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 군대에 대해서 내부에서 러시아 당국 내부에서도 결국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봤고요. 그리고 사실 그 정치 쪽에서는 사실 동양국이라든지 아니면 코민테른 극동 비서부라든지 동아시아 혁명 정책을 두고서는 갈등하는 모습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제 살펴보긴 했지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왜 도대체 갈등을 하게 됐는가라고 했을 때 그 정책적인 갈등을 봤을 때 결국에는 완충국에 대한 정책 문제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경석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렇다면은 중앙에서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방당 세력은 이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를 하고 이런 지방당 세력들이 그런 목소리가 끝까지 정책이 유지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좀 끝까지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이 코민테른 이제 극동 비서부를 구성하는 이제 사람들이나 반완충국을 이제 주장을 했던 그 사람들의 면모를 하나씩 이제 좀 분석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그거는 이제 시간상 문제상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슈미아츠케라든지 뭐 실리아모프라든지 틀리세르라든지 니키포로프라든지 그리고 동양국에 참여했던 얀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가 주로 이제 1917년부터 18년까지 있었던 시베리아 중앙집행위원회의 상임위원이라든지 이런 시베리아 세력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이후에는 이제 코민테른의 지방 당국자들하고 좀 밀접하게 그 코민테른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이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저 자료를 많이 보고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윤상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제 러시아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과 그리고 코민테른 세력 간의 이런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의견 차이로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은 좀 더 저도 조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료를 많이 보고 더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조금 짧게 말씀드리면 이게 중앙과 지방의 문제인데 크라시노쇼 부분은 상당히 완전히 소속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 교육 자체가 우리 이제 구봉호 선생이 이제 서울대학교 석사교수였지만 미국에서 한 15년 생활하고 변호사로서 미국 사회당을 참관한 사람이고 그리고 27년 혁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그냥 러시아 국내파들을 국내에서만 했던 사람들하고 이 크라시노쇼 부분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크라시노쇼 부가 이렇게 소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기부터 다스파들에 밀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블라디보스토크 니키포로프라든가 쿠시나르로프 저쪽 그 사람들 그다음에 이쪽에 시미아스키라든가 이쪽에 이제 강령파들 저쪽에 그 축구나 이쪽하고 어디를 가나 이게 크라시노쇼 부는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에 레닌도 나중에 보면 레닌 저집을 보면은 레닌에 대해서 크라시노쇼가 탁월성, 실천성 같은 거, 에너제틱한 게 굉장히 실천하거든요. 이 사람이 소환되고 나서 모스크바에 가서도 계속 써야 돼요. 재무인민연구회 그 부위원장으로 할 때도 그 레닌이 그걸 밀어붙여서 된 거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대부분 다 반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동공학을 추진한 사람들 경우에는 사실 이 사람들이 일본 제국주의나 미국 제국주의의 심 자체를 엄청나게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간단하지가 않다 이게. 그냥 일본군이 쉽사리 물러갈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걸 관철시킨 거. 아까 임경 선생은 관철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저는 관철이 됐다고 봐요. 결국 22년 10월까지 일본군을 성공적으로 철수시킨 거는 이 완충국가론이거든요. 근데 그걸 끝까지 밀어붙인 거는 레닌이죠. 레닌의 리더십이죠. 중앙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시미아스키부터 해서 쿠시나노요프라든가 니키포로가 처음에 반대했던 사람들 결국은 중앙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완충론을 가지고 물론 이제 아까 저희 크라시노쇼코프나 예여가 소환됐다고 하는 그런 거 있지만 그건 패배가 아니라 완충 국가로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원동광론은. 그것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걸 밀어붙인 건 레닌의 힘이죠. 레닌의 리더십이죠. 아직까지는 레닌의 힘이 레닌 자체도 사실은 소수파였어요. 중앙에서. 내부에서.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지방에서 이제 이 지방의 볼셰비키들이 중앙에 반대하는 것에 불구하고 했던 거는 다수파기 때문에 중앙이나 지방이나 다 다수파기 때문에 그걸 계속 반발했지만 그러나 관철 못했죠. 결국 크라시노쇼코프가 주장했던 것이 22년까지 철수해서 결국 일본군이 철수하는 거 아니에요? 완충 원동형 공화국을 만든 그 아이디어 자체가 하나는 일본군 철수지만은 미국과 일본의 외교 관계를 이제 갈라놓는다. 둘이 있던 그 충돌 관계를 갈라놓는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시베리아나 원동 지역이 경제적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지역을 부르주아 민주주의 단계로서 개발할 단계가 있다. 이런 세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원동국을 만든 게. 상당히 복잡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좀 아까 저 SL이라든가 멘세비케 이쪽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걸 끈질기게 추진했던 사람은 크라시노쇼코프고 그걸 중앙에서 밀어준 사람은 레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20년 창안이 된 다음에 4월 6일 날 원동공항이 만들어진다고 한 22년 10월 저기까지 일본군이 철수할 때까지 그걸 결국 관철시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성공됐다고 봐요. 완충론 때문에 결국 레닌 탁월한 그런 리더십, 또 크라시노쇼코프의 그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 완충국, 결국 일본군이 끝내 철수를 한 거잖아요. 좀 블라디보스토크겠지만 비참하게 이제 쫓겨간 거죠. 성공한 거죠. 그런 면에서는 좀 완충론 이 부분은 이제 성공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중앙과 지방의 문제는 물론 이제 지금 아까 임준선 제기한 대로 러시아사 이쪽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지만은 사실 그건 이제 또 따질 문제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든 당시의 세력 분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강력파들이 대부분 소비에트를 방향하자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소비에트를 활을 하자고 주장하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수파였고. 이 크라시노가 이쪽처럼 그래도 완충이 필요하다. 일본이 이렇게 만만치 않다. 일본하고 외교관계 만만치 않다. 그 사람 쓰라린 맛을 봤기 때문에. 또 니양 사건을 봤잖아요. 니양 참변을 봤잖아요. 니양에서 그 많은 사람을 학살을 했기 때문에 소비에트 하는 과정이 얼마나 엄청난 보복을 가져오는 거야. 일본군으로부터. 그걸 실감했기 때문에 레닌도 띠라피진을 죽이도록 한 거고. 그죠? 띠라피진을 죽이도록 한 거고. 그래서 그거는 좀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완충국이 원동공화국 완충국론이라는 거는 상당히 참 기막힌 탁월한 그런 아이디어고 그걸 관철시킨 거는 역시 레닌의 리더십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레닌이 그걸 창안했다고 이제 주장된 거 아니겠어요? 그동안에 아까 이원영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누가 주장했는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선전적인 홍보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거고 결국은 그거를 밀어붙인 거는 현장에서는 크라시노쇼코프고 중앙에서는 레닌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얘기 좀 길어졌는데. 그다음에 주민희 선생님. 일단 첫 번째는 이한종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이들이 이제 다 러시아 공산당 입장에서는 이르츠쿠파나 상해파가 다 위장한 사회 공산주의 위장한 민족주의다는 평가. 저는 러시아 공산당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1920년대에서 20년대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자들 중에 러시아 공산당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념이라든지 이론을 온몸으로 채택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사실 그렇지 못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독립운동, 이 사회주의 운동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사상투쟁이 벌어져야 되는데 사상투쟁은 벌어진 흔적이 많이 없습니다, 사실. 몇몇 이제 사람들이 박진순도 마찬가지겠고 제가 모르는 어떤 최고령 이런 분들 아니면 최우림도 마찬가지겠지만 본인의 어떤 생각을 좀 나타냈던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이르츠쿠파나 상해파들이 모여서 내지는 어떤 사상투쟁을 벌인다거나 그러한 일은 이제 역사적인 어떤 흔적이 많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종파나 분파와 관련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봤을 때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각 나라마다
그 강남화 당대의 어떤 시대적 과제, 해결될 모순들이 있거든요. 이 조선도 당시 조선에 맞는 민족적인 문제, 당대 해결 문제가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들이 그 사회주의 어떤 생각들이라든지 이런 생각들을 이제 받아들였던 점에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공산당 입장에서 봤을 때,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 분파다 종파다 한다면 그것도 이제 어쩔 수 없는 평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억울하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선생님도 말씀하다시피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잖아요.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 또 그들의 평가도 나름의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무엇보다도 이들이 이제 그 조선 독립과 관련해서 어떤 단계의 운동을 실현시키려고 했는가, 이 지점에 있어서 좀 우리가 좀 주체적으로 자주적으로 우리의 역사를 좀 바라보면 또 우리 나름의 또 평가가 또 나오지 않을까, 더 지금보다 더 좋은 평가 내지는 또 어떻게 보면 좋은 평가 반면에도 부정적인 평가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반면에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앞으로 더 좀 많이 공부해서 네, 좀 더 생각을 많이 깊게 하도록 노력할 거고요. 또 두 번째 이제 홍범도와 관련돼서는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왜 중립이란 표현을 썼는지 지금도 제 자신이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홍범도의 입장에서 홍범도가 자유시차변에서 고려 그 군정 의회 편에 쓴 걸 홍범도는 본인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홍범도는 자기는 가해자가 아니라고 생각할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홍범도가 처음에 그 마사노프에 가는데 이 마사노프는 주로 그 박일리아 산하의 리양 군대, 그 소위 말하는 사할리 군대에 사람이 더 많았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북간도에서 간 독립군 부대가 있었는데 사실 그 과정에서 이제 그 홍범도는 다 봤었을 거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하나의 군대를 만드는 건 되게 중요하고 그 이전에 이제 북간도에서 솔직히 북한에서 오기 전부터 이 임시정부 산하 하나의 군대를 만드는 어떤 일련의 작업들이 있었는데 사실 북한도에서 하나의 통합부대가 출현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봉오동 전투를 겪고 청산리를 겪고 그 안에서 또 북한도에 있었던 여러 독립운동가들과 특히 뭐 최진동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홍범도하고 약간의 차이도 있었고 특히 임시정부에서 보냈던 그쵸. 채영이라든지 아니면 이용 같은 니네 사관학교 나왔어? 아주 젊은 애들이 와서 우리 사령관이나 하는데 홍범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불만일 수도 있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또 북한도에서 이제 국민회하고 어떤 관계가 단절되면서 결과적으로 상해 임시정부의 어떤 관계조차도 홍범도 입장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홍범도 그분의 인생을 놓고 보면 이렇게 일지를 읽다 보면 이 사람은 참 상해 임시정부를 좋아하지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제가 막연하게만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 홍범도가 사실 그 딱 왔을 때 마사노프에서 그 상황에서는 제가 홍범도라도 말 안 했을 것 같아. 어떤 입장도 얘기 안 하고 우리 하나의 군대 만들고 좋지 않게 생각했다가 근데 무엇보다 지금 상황 자체가 이쪽 고려 군정의회 쪽에서 이제 무력으로 오겠다는 어떤 암시들이 있을 때 홍범도가 생각할 수 있던 게 과연 무엇이었을까? 생각해보면 홍범도는 자기 부대원들의 목숨을 가장 중요시 여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사노프에서 그 고려 군정의회로 갔을 때 이 자기 부대원을 이끌고 간 사람이 홍범도가 안무밖에 없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자기 부대원들 두고 자기만 이렇게 나온 상황이 됐었는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제가 이제 말을 좀 지금 그냥 존칭을 안 쓰는데요. 이 홍범도와 관련해서 이 홍범도의 입장에서 홍범도를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홍범도의 당시 선택적 요구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청산리 전투를 겪으면서 간도에서 참변을 겪게 되는데 이 홍범도가 바라봤던 일제군은 어떤 군대였는가? 무기나 이런 데서 비교도 안 됐다. 그리고 홍범도가 이왕 러시아까지 왔을 때 이건 저의 어디까지 가설이고 상상인데 원했던 군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당연히 일본 제국지를 무찌를 수 있는 그만한 화력과 그런 모든 것들을 갖춘 군대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러시아의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고 당연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처럼 빨치산식의 어떤 운동 갖고 안 된다는 걸 저는 홍범도는 더 뼈저리게 느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홍범도가 어떤 누구 편에 섰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홍범도 자체가 어떠한 선택을 했는가, 왜 이분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더 착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순히 홍범도를 이르츠쿠파 상해파라는 어떤 대립의 범죄에서 볼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어떤 선택을 중심에 놓고 바라보면서 그렇게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홍범도의 어떤
역사적인 행위가 어떻게 보면 더 구체화될 수 있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홍범도가 고려 군정의회를 들었던 어떤 모습들 안에서 또 고려 군정의회가 뭔가를 잘못했던 모습도 더 구체적으로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정리한 생각은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합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신 말씀하고 썩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조금 더 그걸 좀 주민 선생님 너무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명확하게 좀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홍범도가 참 입장은 그 자유시 사변이라는 약간 임경숙 선생님이 얘기하신 이게 결국 군대의 문제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홍범도가 그렇게 선택을 할 수 했던 것은 그러니까 대한의용군과 고려혁명군이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려혁명군은 어쨌든 8월 1979 해군 이전까지는 극동공화국, 원동공화국 인민혁명군의 부대로서 자리를 잡으려고 했던 것이고 8월 이제 이후에는 그 원동공화국을 넘어서서 1699로 가서 1699 이제 소련 적군의 그 어쨌든 그게 이제 반제국주의 군대이긴 하지만 그래서 처음 고려혁명군이 만들어지면서는 고려혁명군은 그 1대대, 2대대, 3대대에서 아예 편제를 다 만들어가지고 고려혁명군은 출발을 하는데 그에 비해서 대한의용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원래 3월 1일 날 전환의병대회를 하려고 했다가 시간이 안 맞아서 못하고 3월 15일 날 이제 전환의병대회를 해서 대한의용군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에서 만들어진 것은 결정된 사항은 사령관, 부사령관 군정위원이지 거기에서 군대 편제가 만들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즉 대한의용군이 가지고 있는 성격은 의용군, 그야말로 빨치산 부대죠. 그래서 그것이 러시아어로는 특립 사할린 빨치산 부대라고 했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그렇게 대한의용군이고 그때 만들어질 때 특립 사할린 빨치산 부대 거기서 러시아어로도 빨치산 부대라고도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극동공화국 원동공화국 군부에서 의용군식으로 빨치산식으로 만든다는 것을 이미 그 용인이 돼 있었던 상태였었고 그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상해파 그러니까 원동공화국 내 원동국의 한인부가 계속해서 작업을 해서 한인부의 역할로 그렇게 해서 빨치산식으로 조직할 것이다 라는 게 돼 있었고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추론을 했습니다만 그 중로연합선전부를 그 원동공화국 원동국 한인부로 이렇게 봤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것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애초에 이동희가 저 상해로 가면서 그리고 한정군을 파견하고 해서 그리고 있었던 그림. 그래서 그 시베리아에 전부 모여서 통합부대를 만들려고 했던 그 그림이고 그 그림 안에 홍범도 역시 들어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장소연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자료, 재소집 권고문이거든요. 해산됐던 그 병사들이 다시 모여라. 우리 저 자유시에 가면은 무기도 주고 뭐 옷도 주고 한다더라. 해서 갔던 거고, 그런 게 초기에 꼭 그 홍범도가 상해파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희가 그리고 있었던, 이동희가 개인이 아니고, 이동희와 이제 한이 그 상해파 그리고 있었던 전체 그림에서 무장부대 통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홍범도가 동의를 했고 그런 그림 속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갔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3월 달에 전환의병대회를 하고 대한의용군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았었죠. 같았었는데 4월 달 이렇게 가보니까 상황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1년 1월 달에 1699에서 원동비서부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고려혁명군정위에 만들어지고 처음에 크라스노 야르보에 있던 부대들이 이동하려다가 마자노프로 오고 그러니까 그 마자노프로 오면서 그 의용도에 속해 있었던 자유대대는 다시 자유시로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아까 인원수
병력수 계산하는 것도요. 그러니까 3,500명이라고 했는데 마자노프로 가면서 200명 원 자유대대 사람들은 자유시로 옮겨가거든요. 그리고 이르쿠츠크에서 깔란달라시빌리가 데리고 온 1,200명, 합동민족연대라고 하는 1,200명, 그럼 거의 1,400명이 된 겁니다. 1,400명이 된 상태이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홍범도가 판단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의 추가 어디로 기울었느냐. 이제 이거 대한의원군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을 했고, 그래서 홍범도가 6월 2일 그리고 안무가 6월 9일 자기 부대를 이끌고 옮겨간 거죠. 자유시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홍범도와 안무가 옮겨가고 난 이후에는 힘의 축은 완벽하게 이제 고려군정의회로 기울어져 버렸고, 아까 500명이 이제 고려군정에서 진압을 하러 왔다고 하는데, 그 500명 홍범도 부대나 안무 군대는 들어있지 않은 것이고, 아까 자유대대하고, 그 다음에 민족연대 데리고 온 사람들이 이제. 자유대대는 확실하게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난나라 11이 500명의 500명. 한인들이 들어있느냐, 그건 명확한가? 들어있죠. 당연히 들어있을까? 예. 그럼 이제 책임론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홍범도가 이제 재판에서 재판장을 해서 이제 그 이후에 받았다고 하는데, 첫 번째 재판에 위원을 이렇게 했을 때는 홍범도가 없었다가 두 번째에서 재판장을 맡게 되면서 홍범도가 포로로 된 병사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재판장을 맡았다라고 나중에 이제 재판장을 이렇게. 맡아요? 예? 재판장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재판위원이죠. 그러니까 재판관 중에 한 명, 3인. 박승만 의원하고 예. 홍범도는 그냥 위원으로. 예, 3인 중에 한 명으로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홍범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자기 판단해서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자유시에서 재판장을 그것이 자기 역할이라고 해서 맡았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비극이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이 좀 이제 길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이제 레닌을 만나잖아요. 레닌이 몇 가지 이제 질문했는데 자유참변에서 물어봤다 그랬는데 거기 어떻게 답변했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러나 예. 추측건데 이제 극동민족대회나 원동민족혁명단체 대표회 거기서 이제 보고서를 보면은 이제 많이 인용되는 거지만 그냥 불가피한 과정이었다. 자유참변이라는 거는. 이제 김기식 선생이 보고한 조선의 혁명운동 거기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자유참변에 대한 것이 사실은 저쪽 가해자 쪽에서 보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가는 그런 과정이었다. 그건 불가피한 것다는 거고, 이쪽에서 보면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어떤 참극인 거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참서 임 선생님과 아까 내가 질문해 드렸던 거 있는데, 윤 선생이나 중에 하나 뭐냐면 아까 장 선생이 질문한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간도의 독립군이나 이쪽 연해주 빨치산들이 자유시로 가게 된 거, 진짜 근거가 있는 거냐, 그게 도대체가. 그리고 지금 이제 오 선생이 했지만 처음에 우리가 보통 하는 거는 이제 한영권이가 가가지고 임적 특사로 가서 이제 만나서 협약 4개 한 그거 하고, 또 아까 박용만 그건 물론 잘못된 거지만 어쨌든 그거 하고 원동공화국하고 대한국민회하고 뭐가 있던 쌈씩 뭐가 있었던 거 하고, 그거 임 선생이 어떻게 생각해? 그 부분은. 일본 경찰에서 나온 근거는 일단 믿기가 어렵고, 일본 뭐. 일본 경찰 자료는 신뢰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앞에 얘기한 2개는 기각하는 게 일단 의심하는 게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제 러시아 내부 문서가 어느 정도 발굴되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런 정황에서 똑부러지게 최초 군대가 한 군데 모이게 된 최초 이니셔티브가 어디서 어떤 비전으로 제시됐는가 틀림없이 있는데 우리가 아직 모르는 거죠. 아직 모르는 거지만 제 생각에는 하여튼 다 공유하고 간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제 알고 생각에는 윤상원 선생 추정이 맞다고 생각해요. 원동국 한인부, 저 러시아 공산당 원동국 한인부, 거기서 주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위치에 있고, 그럴 힘도 있고, 그리고 그들이 네트워크도 있고, 거기서 뭔가 대단한 것을 구상을 했고,
21년 4월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대로 쭉 가는 그렇지, 거죠. 그렇지, 근데 21년 4월에 판사가 다 바뀌- 뒤집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지. 저 일단 현재까지는 그런 정도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리면 네. 이 책의 문서는 이번 윤상원 선생님이 거의 수집한 문서가 정리. 시집하고 이제 이 박사님이 번역하시고. 그리고 이 르그바 이 문서가 실제로 수집이 더 됐습니다. 그래서 됐고 아마 곧 여태까지 이제 르그바 내에서도 공개하지 않았던 1,500매가 곧 또 입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정리가 되면 우리가 아직 뭐 한인본 문제와 관련해서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아니 이제 추측할 수는 있으나 근거 자료가 없는 그런 것들이 조금 보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제가 아직 그 문서 내용을 보지 못해서 말씀을 지금 드리지 못하는데 정리할 기회가 아마 있기는 하겠죠. 그렇죠? 또 누군가는 좀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 선생님 하셔야죠. 그래요. 그리고 질문하기 앞서서 그냥 제가 그 아까 그 허영장 그분 허재 그분에 대해서 아까 그 장세훈 박사님께서 얘기하실 때 그 홍본도와의 관계 얘기하셨는데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쨌든 그분이 범호동 전투 직전부터는 거의 최명록 최진동 장군님과 같이 움직였던 자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리고 자유시 참변 당시에도 같이 북노 독군부 부대, 그 총군부라고도 하죠. 그 부대에 같이 있었던 거, 그리고 그 부대가 제일 많이 피해를 입게 된 거. 그리고 제가 들은 얘기는 어쨌든 저희 할아버지 부대가 같이 있었으니까 제일 피해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냥 제가 들은 얘기를 잠깐 하고요. 제 질문은 그냥 간단한데요. 그 윤상훈 교수님이 56페이지의 마지막에 그 여기에 덧붙여 이미 6월 10일 북간도로 이동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렇게 쓰셨는데요. 저는 약간 이 부분이 어떤 부대가 어떤 뭐 이유 또는 어떤 것을 감지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통합 자유시 이게 고려 혁명군 쪽에서는 자유시로 오라고 합니다. 자유시로 오라고 하는데 이제 자유시로 안 가고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럼 안 오면은 무장해제를 시킬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홍범도 부대 넘어가고 안무 부대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불안하다 해서 그 북간도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대를 움직여가지고 북간도로 가려고 하니까 그것을 소식을 듣고 가서 길목을 차단하고 다시 돌려보내고 그렇게 해서 부대를 수라스가로 이제 이주를 전부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주도는 아마 이제 바길리아 부대가 주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굳이 썼던 이유는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부대들이 산중을 헤매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시로 오는 방법을 다 알고 있었고 돌아가는 방법도 다 알고 이렇게 하고 있었지 자유시에서 그 수라스프카에서 무장해제가 있어서 거기를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산중에서 헤매다가 막 이렇게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 뭐 이런 의미고요. 그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이제 허재욱의 의군부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김정희 같은 그 의군부 원이었다 그래서 의군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자유시에서 활동을 할 때는 이미 봉오동 전투 끝나고 동명현으로 그러니까 홍범도 부대나 이런 부대들이 청산리로 갈 때 최진동 부대와 허적 부대는 요구를 안 가고 동쪽으로 가서 동명현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면서 거기에서 총군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같이 해서 그 이후에도 계속 같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뭐 총군부대 꼭 의군부 이렇게 안 하고 총군부의 부대였다고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부대는 이제 청산전투와 관계없어요. 예. 그 청산전투에 참여 안 했어요. 참여 안 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냥 동쪽으로 먼저 갔다고. 예. 그래서 그 자료에 또 전부 그 의군부라고 나오지 않고 그냥 총군부라고 이렇게 해서 허재부도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아쉬운 대로 좀 죄송하네요. 이게 사상으로 참여한 분들에도 전혀 기회를 못 드렸네요. 아까 초대 얘기 적용해놓고 없겠지 뭐.
선생님들까지 남아 계시. 여기 혹시 그 줌에서 질문 이렇게 하신 분 있습니까? 근데 제가 좀 요청을 안 해서 그런가? 좀 그래도 남아 계실까? 자, 여기 그러면은 이거 우리 40인 한 분 정도를 하겠습니다. 여기 미안합니다. 여기 좀 채팅에 그 의견이 왔기 때문에 질문하는 정도 하죠, 뭐 그러면 저기 봤죠, 뭐 이게. 그래서 자 그러면은 자 저쪽에 우리 저기 메시지 입력을 해주세요. 질문하시라고. 질문 좀 하시죠, 뭐 여기 저기 여기 들어와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 저기 일단 마이크를 열으시고 그다음에 또 화면도 카메라도 켜시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저기를 좀 말씀해 주고 또 답변하실 선생님을 지목해 주면 더 좋겠습니다. 어이구 선생님들 많으니까 우리 주옥 선생님도 그렇고 여기 사실은 소개를 못했네. 우리 저기 신효승 선생님도 계시고 우리 주옥 선생님 우리 저기 주옥 선생님 그 주영섭 선생이 있어요. 주영섭 그 상해파 쪽에 이렇게 제가 체포하려고 했던 그 여덟 분 중에 한 분이 주영섭 선생 손녀입니다. 어디 뭐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분들이 잘 드러나죠. 자 그러면 전체 보기로 25명 좀 띄우시죠. 홍모 선생님 들어오시고 우리 화만섭 부이사님 이용석 군 들어와 있고 안녕하십니까. 그 동북아 역사재단 신효승입니다. 그 발표 정말 잘 들었고 오늘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그 아까 발표하신 것 중에 그 윤상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좀 하나 더 첨언하자면 그때 날씨를 좀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날씨가 그 영하 이때 제가 5월 달쯤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영하 기온이었고 그 통상 그쪽 제야강 그 빙하 저기를 살펴보니까 5월까지는 빙하 그러니까 동파 얼어 있다가 6월 달에 봄 홍수가 일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봐서는 그 당시에 그 수해 피해나 이런 것들이 그 지형 지물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많이 있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날씨도 영하대로 굉장히 추운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면 그 일대가 또 습지다 보니까 그 이동하는데 많이 그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려서 사실은 그 군사사에서 실종자들은 그 판단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사망자만 정확하게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사망자 판단도 시기별로 차이가 좀 있어서 언제 이거를 통계를 냈냐에 대한 그 기준도 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자 같은 경우하고 사상자로 구분할 때 그 다친 사람들 같은 경우에 한 달 후에 죽을 수도 있고 2달 후에 죽을 수도 있고 한 1년 병으로 고생하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당시에 특히 그 괴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벌어지던 상황이라서 우리도 비실비실 앓다가 죽는 사람 많이 보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전상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 당시에 죽지 않았으니까 거기서 뺄 것인가 이렇게 고민해보면 그 병원에 있다 죽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전상자로 처리가 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3, 4개월 후에 통계를 냈다면 좀 그런 거에 대한 좀 차이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오늘 들으면서 많이 좀 듣게 됐습니다. 오늘 발표 정말 뜻깊었고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자유참배는 이제 우리 발표자 선생님들 공유하는 게 우리 임 선생님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 고려혁명군하고 이제 그 대한의용군 또는 이제 산림 특nhiệm의용대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 성격의 차이를 상당히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임 선생님.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자유참배는 이제 본질을 여러 가지 뭐 성격을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거기서 나온 것이고 그 자유참배는 이제 책임론 우리 세금 발표 중에 이제 책임 문제를 자꾸 이제 따지다 보면 이제 누구 탓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건데 심지어 요즘에도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 모든 책임이 이동희한테 있다. 그 뭐냐면은 그쪽으로 가게 만들었으니까 관계 잘못이죠, 이게 우리 독립군들이 참 근데 참 그런 어처구니 있는 주장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자유참변이라는 게 지금 여러 논의 중에 이제 러시아 공산당 또는 뭐 코민테른 그다음에 이제 이거 인민혁명군 뭐 또 러시아 쪽에 그 공산당 볼셰비키들이 관계된 것이고 또 거기 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참 이게 분단과 이게 냉전의 그 경험을 갖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자유참여를 다루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뭐 오세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그 비슷한 한인사회당을 발표했는데 저는 뭐 빨갱이가 무슨 저기 한다고 주제만 갖고도 이게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유참변을 논의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고 그런데 복잡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임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이게 그 당시에 그 시점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3.1운동 이후에 이제 임시정부가 그 승인 개조 분쟁이라든가 대한국민회와 임시정부의 관계라든가 그 이후에 이제 무장투쟁의 문제라든가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공산주의 고려공산당 문제, 그리고 국제공산당 코민테르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참 이거를 또 일본과 우리 오늘 좀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가끔 얘기했으면 일본과의 국제적인 관계 뭐 그것도 근데 어쨌든 일본과의 외교적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죠. 사실은 그 러시아 쪽 레닌을 비롯한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이 일본이라고 하는 골치 아픈 그 저기 일본군 한 7만 5천 명 정도로 어떻게 좀 나가게 만들 것인가 사력으로 축출할 수는 없고 근데 그것을 이제 그래서 아까 이제 완충국 또는 원동국하고 아닌 이제 그렇게 나온 건데 그 레닌 입장에서 보면 어떤 그런 일본과의 관계, 외교적인 관계를 아주 중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외교적인 관계. 그래서 심지어는 요즘에는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자유참전이라는 게 그러면 러시아 쪽하고 볼셰비키들하고 그 저기 일본의 어떤 그거하고 어떤 미략을 해가지고 이 독립군들을 탄압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반공적인 쪽으로 이제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은 뭐 독립기념관에 그렇게 돼 있어요. 독립기념관 각성하셔야 돼요. 그러세요? 그게 돼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한 대로? 일본의 압력으로 그 소련이 독립군을 무장해제했다는 게 한 측면이라면. 그렇죠. 일본의 압력으로. 전시 저희 육관에 전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전시 해설문에 관한 거는 제가 박수도 달았었는데 여기 그 문동문에. 예, 근데 그런 표현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그러니까 근거가 없잖아요. 일본에 어떻게 압력을 했는지. 그래. 그러니까 연구상과에 기초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예단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지. 예. 역사학자들이 자기 인물을 지금 더 진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그 세 분 선생님 그리고 또 우리 네 분 토론자 선생님들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감히 엄두도 못 냈던 건데 그래도 그냥 100주년인데 우리가 그냥 넘길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 자유참변이라는 게 여러 가지 뭐 상황, 정치적인 상황도 물론 있지만 이제는 그래도 뭐 민주화돼서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우리가 학술적으로 얘기하는데 무슨 뭐 이념의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다행스럽게 이제 그래도 시간이 많이 초과돼서 했지만 어떤 자유참변을 그리고 거기서 희생된 많은 분들 물론 피해자라서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임경선이 재밌는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범죄자냐 아니면 국가폭력의 희생자냐. 근데 참 복잡하긴 해요. 국가가 소비에트 러시아에다 요구할 것인지 아니면 원동국하고 없어지는 원동국한테 요청할 건지 국가의 폭력의 희생자라면은 간단치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뭐 얘기된 것도 아까도 제가 이제 조금 얘기하고 싶었던 쟁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간단한 건데 이 독립운동 쪽에 서운을 하면서 가장 고민하는 문제가 뭐냐면은 백이파와 싸운 거 저항한 것이 항일인가? 우리 송영 선생님 문제 제기했잖아요. 뭐 이런 것도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백이파와 싸운 것이 항일인가? 그래서 그런 거 백이파하고 싸운 사람들은 손이 안 되는 옛날에 있었죠. 우리 윤상원 선생님 많이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저 이만 전투에서 희생된 분들 하긴 했는데 여기 뭐 참 지금 자유참변과 관련해서 참 이게 간단치는 않아요. 사건 자체는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짧게는 4시간, 뭐 길게는 12시간 정도 되지만은 하루에 그렇지만 사실은 지금 그 이전에 또 민족 전체 그 해방운동 또는 독립운동의 전 과정에서 이해된다. 그리고 민족주의 운동뿐만 아니라 특히 공산주의 운동 쪽에 러시아 쪽에 러시아사 쪽에서도 이제 중앙과 지방의 문제, 시베리아 러시아 원동 지역의 뭐 복잡한 여러 가지 것들, 그다음에 북한도의 이쪽 중국이나 이쪽에서 활동하던 분들과 그다음에 러시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인식의 차이 문제들, 그다음에 1세와 2세 또는 원어인과 여호인의 문제, 러시아 국적을 가진 사람들과 갖지 않은 사람들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게 얽혀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풀어내는 것이 이제 역시 역사학자들의 임무인데 오늘 모임이 이제 그나마 그런 대로 이제 풀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단서를 제공했다고 한다면은 그런 대로 좀 이렇게 만족스럽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자유참변의 현장에 참여했던 사람들, 특히 이제 그 이인섭 선생 자료도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현장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어떤 증언들, 아까 이제 김승빈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김재규라든가 그 현장에 그 목격했던 분들, 강영렬 선생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의 기록도 우리가 중시해야 되겠다. 러시아 자료도 물론 끊임없이 발굴해야 되겠지만은 어차피 우리들이 남긴 자료도 중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뭐 이게 뭐 아쉬운 대로 그냥 뭐 우리가 언제 또 이 자유참여를 이 가지고 이제 학술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단은 부족하고 또 우리 발표 선생님들은 충분한 시간을 못 드려서 이게 사실 이게 자기 스스로도 이게 만족스러운 논문을 쓰지 못했다 이런 적도 있을 텐데 그건 뭐 전적으로 제 탓입니다. 제 탓이고 시간을 맞더니 많이 못 되는 그런 것이고 하여튼 발표 선생님 너무 수고하셨고 이 바쁜 과정에 그리고 토론 선생님 네 분 선생님들 좀 재밌는 토론을 다 제기하셨는데 오늘 학술에서 충분히 소화가 되지 못하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는 아쉬움을 일단은 그 뒤로 하면서 다음에 좀 더 본격적인 학술회의를 했으면 하는 기대감을 갖고 그래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수고하셨습니다.